오후 6시 부엌에서 마지막 갈비찜을 접시에 담는 순간이었다. 양념이 윤기 있게 발라진 갈비 위로 깨소금을 조심스럽게 뿌리면서 한지우는 오늘 저녁에 특별하기를 바랐다. 도영이 며칠 전 이번 주엔 일찍 들어갈게라고 했던 말을 믿고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준비한 식탁이었다. 식탁 위로 내려오는 펜던트 조명의 각도를 살짝 조정했다. 직업병이었다. 국립미술관에서 전시 조명을 설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집 안 어디서든 빛의 방향과 온도에 신경이 쓰였다. 따뜻한 색온도 3000K, 음식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 빛이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액정에 떠오른 서도영이라는 이름을 보며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 회사에서 나오는 길일 거라고 생각했다. 여보, 벌써 집에서 나오는 거야? 지우나 급해서. 도영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차가웠다. 다음 주에 우리 가족재단 행사 있거든. 섬 리조트 기공식 말이야. 지우는 갈비찜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응, 알고 있어. 옷도 벌써 준비해뒀는데. 그게. 객실이 딱 제한이라 이번엔 너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우는 젓가락을 든 손을 그대로 공중에 멈춘 채 남편의 말을 되새겼다. 그는 내일 날씨 이야기를 하듯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다. 객실 제한이라고. 응, 급작스럽게 투자자들이 늘어나서. 아무튼 이번엔 가족들만 가는 걸로 정리됐어. 전화가 끊어진 직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서씨 가문 가족방이라는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온 것이었다. 가족 전원 참석 확정. 다들 일정 조율하세요. 곧바로 시누이들의 환호 이모티콘들이 줄지어 붙기 시작했다. 하트, 박수, 웃음 표정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속에서 지훈만이 빠져 있었다. 투명한 존재처럼. 세 번째였다. 결혼 3년 동안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 늘 지우는 제외되었다. 첫 번째는 급작스럽게, 두 번째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객실 제한 때문이었다. 지우는 식탁 위 조명을 올려다 봤다.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설치한 빛이었다. 빛의 전문가인 자신이 만든 조명 아래에서 정작 자신은 투명해져 가고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그래, 잘 다녀와. 지우는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김치전. 4명분이었지만 1명만 먹을 음식들이었다. 젓가락을 집으려다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펜던트 조명의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우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 존재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선택사항이 되었을까?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홀로 차린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다. 조명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서늘해져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국립미술관 지하 작업실에서 지우는 전시용 스포트라이트를 조정하고 있었다. 19세기 유럽 회화전을 위한 조명 설계였다. 각 작품마다 최적의 빛을 찾아가는 작업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다. 빛이 너무 강하면 그림의 섬세함이 사라지고 너무 약하면 색채의 깊이를 놓치게 된다. 지훈아, 표정이 왜 그래? 동료 김선우가 다가왔다. 함께 일한 지 2년째인 그는 지훈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챘다. 그냥 집안일로 좀 복잡해서. 도영씨 또 가족 행사에서 빼먹었어? 선우는 예리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LED 패널의 밝기를 조절했다. 화면 속 모네의 수련이 조금씩 생기를 찾아갔다. 세 번째야. 세 번째? 선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결혼 3년 동안? 점심시간 지우는 미술관 근처 카페에서 대학 동기 채미나와 만났다. 미나는 부동산과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다. 법무법인에서 8년째 일하며 쌓은 경험은 날카로웠다. 도영이 집안 행사에 또 빠지라고. 미나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응. 이번엔 섬 리조트 기공식이래. 객실 제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훈아. 미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혹시 너 이름으로 된 보증이나 담보 같은 거 확인해 본 적 있어? 무슨 뜻이야? 건설업계에서 가족 이름 돌려가며 담보 설정하는 일 흔해.
특히 배우자 명의로. 미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등기부 등본, 공동계좌 이체 내역, 도장과 전자서명 관리 상태. 하나씩 확인해보자.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도영이 내 모르게 그런 일을? 확인만 해보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이고. 미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구청에 들렀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다. 신혼집으로 쓰고 있는 작업실 겸 주택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미나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나 해서 지우는 도영의 서재 문 앞에 섰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있는 방이었다. 중요한 회사 서류들이 있어서라는 게 도영의 설명이었다. 그때 장롱 속 비상키가 생각났다. 의사 온 첫날 도영이 혹시 모르니까 하나는 너도 가지고 있어라며 건넨 것이었다. 3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열쇠였다. 지우는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위 스탠드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남편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서재 안은 평소 도영이 보여주던 모습과 달랐다. 책상 위는 어수선했고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지우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둘러봤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회사 관련 계약서들, 명함들, 그리고 평범한 문구류들 뿐이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의심 많은 아내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였다. 서랍장 뒤쪽 벽면에 붙어있는 틈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서랍장을 조금 옮기자 작은 디지털 금고가 나타났다. 검은색 금속 표면의 숫자, 버튼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무엇일까? 지우는 잠시 고민했다. 도영의 생일, 결혼기념일, 회사 설립일. 모두 틀렸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은 시어머니의 생일이었다. 1215. 버튼을 누르자 금고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였다. 지우는 서류를 집어들며 내용을 훑어봤다. 담보 제공자 한지훈 담보 목적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 신혼집 겸 작업실 채권자 쭉 한별투자 대표 정현수. 지훈의 손이 떨렸다. 한별투자는 도영회사와 자주 거래하는 사모 대부업체였다. 그런데 자신은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명란이었다. 분명히 자신의 필체와 비슷하게 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우의 곡선이 평소보다 둥글고 윤자의 마지막 획이 더 짧았다. 계약서 뒤에는 위임장이 있었다. 서도영에게 부동산 담보 설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이라는 내용이었다. 공증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는 지난달. 그날 지우는 전시 준비로 미술관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었다. 집에 올 때는 도영이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류 묶음 맨 아래에서 현금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명품 보석점에서 발행된 것이었다. 상품명 다이아몬드 목걸이 1캐럿. 금액 1200만 원. 수취인 이나리. 도영회사 홍보팀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27세 여성이었다. 회사 송년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닌 도영보다 10살 어린 여자였다. 지우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줬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가족 행사에서 배제하고 있다. 금고를 다시 닫고 서랍장을 원래 자리로 옮겼다. 서재를 나와 문을 잠그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나왔어. 도영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밝았다. 지훈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비상키를 원래 자리에 넣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만큼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벌써 왔어? 저녁 먹었어? 거실로 나가며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영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응, 회사에서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그들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 도영은 내일 회의 이야기를, 지훈은 전시 준비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에는 서류 속 숫자들과 이날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아니, 애초에 가까웠던 적이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미나와 함께 구청 민원실로 향했다.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민원 담당자는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한 후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네요. 이 날짜에 한지은 씨 명의로 위임장이 접수되긴 했는데 제출자 정보가 조금.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미나가 날카롭게 물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르네요. 한 자리가. 지훈과 미나는 눈을 마주쳤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그들은 공증 사무소를 찾아갔다. 공증인 박성호는 70대 노인으로 40년 넘게 공증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날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공증인은 대장을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한지은 씨라고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지금 보니 얼굴이 다르네요. 그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지훈과 비슷한 체구의 여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얼굴은 확실히 달랐다. 더 둥글고 눈매도 달았다. 신분증도 위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죠. 미나의 진단은 단호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법원에 거래중지 가처분과 근저당 말소를 위한 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은행에서 공동계좌의 이체 한도를 변경하고 작업실 출입 비밀번호도 바꿨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야. 미나가 법원 계단에서 말했다. 도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 저녁 도영에게서 연달아 메시지가 왔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계좌가 안 돼. 법원에서 뭔 서류 냈다는 거야? 우리 가족 프로젝트야. 내 이름 빌린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훈은 허탈하게 웃었다. 빌렸다는 표현. 마치 연필이나 지우개를 빌리듯 자신의 이름과 신용을 사용한 것에 대한 도영의 인식이 드러나는 말이었다. 같은 시간 이나리의 SNS에는 새로운 포스팅이 올라왔다. 섬 리조트 모형 앞에서 도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설계도를 보며 뭔가를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해시태그는 해시태그 꿈의 프로젝트 해시태그 동반자 해시태그 함께하는 미래였다. 동반자. 지우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정작 부인인 자신은 가족 행사에서 배제되는 동안 다른 여자가 남편의 꿈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화면을 끄고 작업실로 갔다. 벽면에 설치된 가장 밝은 스폴라이트를 꺼버렸다. 갑자기 어두워진 공간에서 작업대 위에 놓인 스케치북만이 남은 조명 아래 놓여 있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지난주에 그린 도서관 조명 설계도가 나왔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빛이 고르게 퍼지도록 계산한 설계였다. 누군가를 위한 빛을 만드는 일. 그것이 자신의 진짜 일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도영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다. 대신 미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어?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자. 그날 밤 도영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는 처음으로 혼자서 넓은 집의 정적을 만끽했다. 자신이 설계한 모든 조명을 켜고 각각의 빛이 만드는 분위기를 다시 느껴봤다. 이상했다. 혼자 있는데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자신의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보전 처분이 인용되자 도영 회사의 자금 흐름이 즉시 멈췄다. 지훈이 신청한 거래중지 가처분으로 인해 한별투자로부터의 추가 대출도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지훈아. 도영이 작업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 지훈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위조된 서류로 내 집을 담보로 잡은 게 먼저야. 그리고 지금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해. 변호사? 미나 그년이 너 부추겼구나. 지훈은 인터폰을 끊었다. 도영의 목소리에서 평소 볼 수 없던 거칠음이 느껴졌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다. 첫 조정기일은 한 달 후였다. 법원 조정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지우는 도영과 마주 앉았다. 그의 옆에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지훈의 옆에는 미나가 자리했다. 부부 공동 재산을 회사 프로젝트에 잠시 담보로 제공했을 뿐입니다.
도영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악의는 전혀 없었고 사업이 성공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나는 차분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다. 공증 기록을 보시면 당일 공증 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은 한지윤 씨가 아닙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 여성은 분명히 지윤이 아니었다. 또한 위임장의 서명도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났습니다. 미나가 감정서를 제출했다. 필체 분석 결과 평소 한지윤 씨의 서명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시기 정현수 대표와 서도영 씨, 그리고 이나리 씨 사이의 자금 흐름도입니다. 미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담보대출금의 일부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명확합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다. 근저당 설정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고 위조 관련 수사 의뢰를 권고합니다. 휴정시간 복도에서 도영이 지윤에게 다가왔다.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만이 역력했다. 지윤아, 내가 이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내 사업도 너 작업실도 다 끝나는 거야. 지윤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느슨해진 것을 느꼈다. 몇 달 사이 살이 빠진 탓이었다. 반지를 천천히 빼서 도영의 손바닥에 올렸다. 나는 벌써 끝을 통과했어. 그날 밤 도영은 작업실로 들이닥쳤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여러 번 시도하다 실패하자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지윤아, 문 열어. 내 집이기도 하다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비원 김 씨가 나타났다. 지윤이 미리 상황을 설명해둔 덕분에 경비실에서는 도영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제 남편인데 지금 별거 중이에요. 지윤이 인터폰으로 설명했다.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 여기는 사유지라 더 이상 계시면 안 됩니다. 도영은 경비원에게 제지당하며 결국 돌아갔다. 그 모습을 작업실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지윤은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법원 통지서를 발견했다. 지윤이 신청한 임시보호 명령이 인용된 것이었다. 간명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신청인 서도영은 신청인 한지윤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지윤은 통지서를 작업대에 올려두고 새로운 프로젝트 스케치를 시작했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선들이 전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스케치북 위에 고르게 퍼졌다. 인공조명이 아닌 자연의 빛이었다. 지윤은 오랜만에 그 빛이 따뜻하다고 느꼈다.